49화 작은 균열. 겉으로 보기에 김종영이 이끄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하고 있었다. 진행률 그래프는 언제나 목표치를 상회했고 이정훈 본부장에게 올라가는 보고서는 성공적인 중간 결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김종영은 회사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완벽한 리더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피 아래에서는 조직의 살이 조금씩 골마 들어가고 있었다. 김종영의 독단적인 리더십에 대한 불만은 이제 몇몇 개인의 투덜거림을 넘어 팀 전체의 공감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퇴근 후 팀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울분을 토했다. 한때 쿠르스크 작전의 성공을 이끌었던 핵심 연구원이 씁쓸하게 입을 열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지도를 그리는 동료였는데 말이야. 지금은 그냥 장기판 위에 조리된 기분이야. 김 실장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동료가 아니라 부품으로 보는 것 같아.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프로젝트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김종영이라는 천재의 손과 발이 되어 그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하수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창의적인 토론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침묵과 복종만이 남았다. 이러한 불통은 곧 프로젝트의 품질 저하라는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졌다.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중 하나에서 심각한 기술적 난제가 발생했다. 과거 같았으면 즉시 모두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해당 파트의 팀장은 이 문제를 김종영에게 보고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보고하는 순간 모든 팀원들 앞에서 무능한 책임자로 낙인 찍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그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임시방편으로 겉만 멀쩡하게 보이도록 덮어버리는 땜질 처방을 내렸다. 그의 팀원들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잠재적 오류를 포함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다음 주간 보고 회의에서 김종영은 그 팀이 일정에 맞춰 과업을 완수했다며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문제를 덮어버린 비겁한 행동이 오히려 유능함의 증거로 포상받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진실을 아는 팀원들은 서로를 마주보지 못한 채 씁쓸한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리더와 현장의 괴리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벌어져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이수진이라는 젊은 연구원이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다. 그녀는 외부에서 영입된 보안 전문가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보안 구조를 감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팀 내부의 정치나 문화에 아직 물들지 않은 그녀는 오직 순수한 기술자의 눈으로 김종영의 완벽한 설계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모두가 두려워서 차마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 설계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을 발견하고 말았다. 50화 충원과 무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월간 전체 회의. 김종영은 회의 테이블 가장 상석에 앉아 각 파트장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 내용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질 때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독재 아래 프로젝트는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모든 파트의 보고가 끝나고 그가 회의를 마무리하려던 순간이었다. 실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 회의실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던 이수진 연구원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떨리는 손을 들고 있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저 신입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라는 당혹감과 제발 그만둬 라는 안쓰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김종영은 자신의 완벽한 흐름을 깬 이 불청객이 못마땅하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무슨 일이죠? 이수진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만큼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프로메테우스 생태계의 핵심 데이터 처리 프로토콜에서 미래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잠재적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시스템에 들어오게 될 미래에는 이 작은 균열 하나가 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미래를 구원할 수도 있는 천금 같은 충원이었다. 하지만 김종영의 귀에는 그것이 충원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완벽한 설계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의 권위에 대한 하극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수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늘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어버렸다. 이수진 씨,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런 사소한 문제는 이미 내 머릿속에서 수백 번은 검토가 끝난 사안입니다. 본인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겠지만 전체를 보는 나의 판단을 믿으세요. 쓸데없는 걱정 말고 맡은 업무에나 집중하도록 하세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모든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수진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리더의 귀에 쓴소리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가 그의 오만함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종영은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만족감에 휩싸였다. 그는 방금 자신이 자신의 걸작 한가운데에 스스로 시한폭탄을 심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무시해버린 그 작은 균열은 이제 조용히 시간을 기다리며 그의 발밑에서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51화 다쳐버린 귀.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후 이수진은 팀 내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동료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점심시간에도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종영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른 괘씸죄를 저지른 죄인이었다. 그녀는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몇 번이나 사직서를 쓰려 했다. 하지만 엔지니어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자신이 발견한 위험이 언젠가 회사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해야만 하는 기술자로서의 마지막 의무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자신이 발견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거기에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대안까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한 명의 신입 연구원이 쓴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 논리적인 보고서였다. 그녀는 완성된 보고서 파일을 떨리는 마음으로 김종영 실장에게 직접 이메일로 발송했다. 메일의 제목은 간결하고도 절박했다. 긴급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보안 취약점에 대한 최종 보고서. 그 시각 김종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그의 모니터 한 구석에 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발신인의 이름 이수진. 그리고 그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메일이 마지막 경고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불복하는 반항 행위라고 단정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메일을 열어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수신된 메일 위로 마우스 커서를 옮겼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오른쪽 버튼을 눌렀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여러 메뉴 중에서 그의 커서는 삭제라는 단어 위에서 멈췄다.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뇌리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승리한 장군의 마음속에서 태어난다고 했던 최 부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자신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거대한 자만심의 파도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사라졌다. 딸깍. 그는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 그의 프로젝트와 어쩌면 회사의 미래까지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담긴 그 메일은 단 한 번도 읽히지 않은 채 디지털의 심연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스스로 닫아버렸다. 그는 마지막 반대 의견마저 제거했다는 만족감 속에서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마침내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다. 52화 정점의 밤. 그날 저녁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가장 중요한 중간 단계의 이정표를 완벽하게 통과했다. 이사회는 김종영의 완벽한 프로젝트 관리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최고 임원들이 모인 축하 만찬의 주인공이었다. 쏟아지는 찬사와 아부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정말로 무결점의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다. 늦은 밤 기분 좋게 술에 취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그가 이룩한 성공을 찬양하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는 비판자들을 침묵시켰고 조직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였으며 이제 곧 자신의 걸작을 세상에 내놓을 터였다. 그는 이 도시의 왕이었고 신이었다. 그가 자신의 성공에 대한 만족감에 완전히 잠겨있던 바로 그 순간 익숙한 현기증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혼란스럽거나 어지럽지 않았다. 대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공포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절대적인 위압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존재에게 소환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며 포탄이 터지는 녹색의 프랑스 평원으로 뒤바뀌기 시작했다.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차갑고 비좁은 강철의 공간, 티거 전차의 지휘관석에 앉아 있었다. 디젤과 화약, 그리고 사내들의 땀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손이 아니었다. 목에는 철십자 훈장이 걸려 있었다. 그는 포탑 내부에 새겨진 전차의 고유 번호를 보았다. 007.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이 전차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알고 있었다. 1944년 8월 8일. 그는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미하엘 비트만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무적의 에이스가 죽던 바로 그날 그의 정신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전차 밖에서는 전투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무원들이 외치는 소리와 주포가 발사되는 굉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과 자신의 무적성에 대한 확신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무적의 전차가 지금 막 모든 것을 끝장낼 치명적인 매복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53화 1944년 8월 8일 7호 전차. 김종영은 더 이상 김종영이 아니었다. 그는 전설적인 전차 에이스 미하엘 비트만이었다. 그의 몸은 비트만의 몸이었고 그의 생각은 비트만의 생각과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무원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담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단 1%의 의심도 없는 강철 같은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귀에는 아군의 다급한 경고 무전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그것은 패배자들의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승리의 길이다. 그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눈, 즉 비트만의 눈은 조준경을 통해 전방의 적들을 쫓고 있었다. 캐나다군 소속의 셔먼 전차들이었다. 기술적으로 그의 티거 전차의 상대가 되지 않는 하찮은 적들이었다. 그는 포수에게 다음 목표물을 지시하고 또 한 대의 적 전차를 불타는 고철로 만들었다. 그의 정과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느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과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거대한 함정 속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김종영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안 돼. 오른쪽이야. 오른쪽 둔덕에 적 파이어 플라이가 매복하고 있어. 지금 당장 후진해서 연막을 쳐야 해. 그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비트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하지만 그의 이성은 비트만의 압도적인 자신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의 몸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정해진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관객일 뿐이었다. 전진, 겁먹지 마라. 저 고철 덩어리들을 모두 쓸어버린다. 비트만의 목소리가 전차 내부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차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 그들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전차 내부의 모든 것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김종영, 아니 비트만의 눈에 전차에 찢어진 장갑 틈으로 성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적 전차의 모습이 보였다. 셔먼 파이어플라이, 17파운드 주포를 장착하여 티거의 막강한 장갑을 옆에서 꿰뚫을 수 있는 유일한 천적. 그가 무시했던 단 하나의 위험. 이수진이 경고했던 바로 그 작은 균열이었다. 첫 번째 피격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포탄이 연달아 날아와 박혔다. 전차 내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비명과 화염, 그리고 살이 타는 냄새가 뒤섞였다. 김종영은 자신의 몸이 찢겨 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린 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무시했던 단 하나의 작은 위험, 자신의 귀를 닫아버렸던 오만함 바로 그것이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승무원들의 불타는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를 믿었다. 그리고 그의 오만함 때문에 그와 함께 죽어가고 있었다. 리더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를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우고 있었다. 7호 전차 내부에 탄약이 유폭되며 거대한 화염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전설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쓰러져갔다. 54화, 쓰러져간 에이스. 김종영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코에서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나는 듯했고 눈앞에는 불타는 동료들의 마지막 모습이 잔상처럼 어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손과 발을 내려다보았다. 찢겨 나간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죽음의 감각이 너무나 생생했다. 강철이 찢어지는 소리, 뼈가 부서지는 고통, 그리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끔찍한 죄책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위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공포와 상실감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존재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미하엘 비트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비트만이 마지막 순간에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도록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몇 달을 영웅이 된 이후의 모든 순간을 복기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해졌는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닫았는지를, 그리고 이수진이라는 젊은 연구원의 용기 있는 경고를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를 떠올렸다. 그가 무시했던 그 작은 균열은 언젠가 자신의 7호 전차를, 아니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전체를 불타는 고철로 만들어버릴 시한폭탄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그는 승리에 취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다. 정찰병의 눈으로 끊임없이 위험을 살피는 겸손함, 그리고 동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협력의 정신을.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라는 좁은 길에 갇혀 스스로 함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고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팀원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였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려야만 했다. 자신의 명성, 자존심, 그리고 영웅이라는 허울 좋은 갑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텅 빈 메일 장을 열었다. 그리고 수신인 란에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팀 전체라고 입력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쓰러져간 에이스의 죽음은 그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혹독한 교훈을 남겼다. 진정한 리더십은 무적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